투자를 할 땐 이런 매크로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전혀 도움 안 돼요. 회사 단의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 단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마예요, 테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4분기잖아요. 네.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라 남은 4분기 여전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개인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저는 요즘에 MTS를 안 열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 개인 상황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저도 기도를 드리고 전쟁도 좀 빨리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고 갑자기 어디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냥 술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뭔가 좀 잊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뭐 주식 투자를 그냥 장이 좋아서 하고 장이 나쁘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습관처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돈 넣어놓고 있는 분야도 많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즘 주가가 빠지니까 저도 계좌에서 적신호들이 많이 파란불들이 많이 이제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잘한 기업들의 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에요. 환율도 그렇고 뭐 대외적인 뭐 여러 가지 수급 상황이 그래서 그런 안개가 좀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실 저는 전공이 이제 산업이고 매크로에 가깝다 보니까 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투자를 할 땐 이런 매크로 아무 도움 안 돼요. 진짜? 전혀 도움 안 돼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매크로는 상황을 그냥 보는데 도움되는 보조지표이지 회사 단의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좋은 회사는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사 단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마예요, 테마. 다음 테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증시를 이끌. 뭐 태조 이방원이니 뭐니 우리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들 뭐 애널이나 펀드 매니저 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별의별 이제 신조 들고 오는데 아직 테마성으로 뚜렷한 흐름을 못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테마가 어느 섹터에서 생길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 개별 회사들 중에서 요런 회사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참 좋았네. 앞으로 좋은 호재도 기다려볼 만하네. 이런 스터디만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뭐 현금 비중 높여놨던 것들을 저는 아직은 베팅을 안 하고 있고요. 4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베팅을 해볼까. 제 개인 상황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할 때 그 회사를 이제 잘 찾아보고 하는 게 도움된다고 했잖아요. 매크로보다는. 네. 그럼 종목 고를 때 좀 어떤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 보는 곳은 증시 HTS의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 공지사항도 보지만 어떤 기업 얘기 이제 투자하기 직전에는 꼭 다트 들어가요. 다트. 공시자료 잔뜩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봐요. 안 보게 되죠. 근데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재무제표 보라는 말씀이세요, 교수님?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출력해서, 저 눈이 나빠가지고 화면으로 보면 잘 안 읽혀져요. 그래서 출력해서 쭉쭉 넘겨보면서 다 보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 기업의 진정성을 뭘로도 보냐 하면 그 회사의,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 회사의 사회이사들에 대한 것도 거기 다 다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회이사가 누군지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프로필도 나와요. 어느 학교를 나왔거나 전에 무슨 교수인지 뭔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회사에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오너, 그러니까 회장의 프로필하고 사회이사 프로필 봤더니 다 대학 동기야. 그럼 이 사람이 공정한 경영, 그 다음에 투명한 경영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우리 주주들, 개인들을 위해서 견제해주고 바른말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는 투자할 때 저는 일단 감점 하나 주는 거죠. 여긴 공시자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는데 여기는 발표하고 나서 뭐 기업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는데 이렇게 그건 감안하면서 앞으로 그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는 거죠. 그런데 뭐 사회이사라고 봤더니 기업이 대관 처리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뭐 사회이사를 둔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전문가로서 엔지니어로서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사회이사가 막 쭉 있다든가 이러면 이건 뭔가 진짜 기술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하다못해 이렇게 사회이사 프로필만 가지고도 그 회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습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트 들어가서. 네.
내가 투자한 회사를 네. 출력해서. 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뉴스 보고 투자하는 거. 뉴스는요, 제가 뭐 저 친한 뭐 언론인들을 제가 편마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일상이 어떠냐면, 일일 일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사 한 개? 그렇죠. 하루에 기사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매일 특종을 하나씩 찾는다는 거? 불가능하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업무를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그 기업들이 보내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이라이트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정도 인터뷰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보도 자료는 건 그 기업이 그게 왜 썼죠? 그 기업이 쓰고 그 기업이 알리고 싶은 거면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 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주의사항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교수님이 이제 투자를 지금은 더 새로운 돈을 넣고 있지 않다는 거는 다음 섹터가 어딘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이 교수님이 또 이 경제학에서 또 이 교양적인 컨텐츠를 네, 많으시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하락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네. 상승장할 때는 네. 노동자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동산도 보면 네. 노동자도 많이 버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락장 나올 때는 상승 때 돈을 버신 분들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그걸 보면 드는 생각이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명이 개인인데 개인이 정말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한든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이게 그 시대의 파도에 다 그냥 어느 쪽으로든 가면 그냥 내 노력이라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모래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이걸 그 대학원 수업 때 뭐 학생들에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투자론 수업 한번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 때, 세대 때, 대표적인 투자자 2명을 꼽아라 그러면 2명을 꼽는데, 하나가 워렌 버핏이고, 하나가 조지 소로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워렌 버핏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투자 성과를 내는 방식이 파도를 타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사회적인 니즈가 어떻게 되고 이 제품 써봤는데 이 제품은 정말 사람들이 계속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마치 기호식품처럼 바뀔 것 같다. 이런 파도를 같이 타면서 서핑을 하듯이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 파도를 막 만들어. 막 외환 위기를 일으키고, 뭐 큰 환란을 일으키고, 막 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파도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파도를 조금의 읽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작가님은 참 방송을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술자리 얘기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수들하고 인터뷰하셔서 진짜 해안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방금 그 파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테마, 섹터가 안 보인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지금 파도가 안 보이고 그렇죠. 그 테마라는 게, 그 섹터라는 게 그게 파도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존재는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실력이 일천한지라 네네. 못 보고 있을 가능성 절반. 3%에서 보고 있는 파도는 없나요?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니까 여러 설명들을 듣긴 해요. 근데 아직 제 딴에는 제 금쪽 같은 돈을 넣기에는 좀 이른 게 나도 좀 있다.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어쨌든 그 시대의 파도. 아까 전에 근데 매크로가 사실은 내 투자 수익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더라고요.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매크로를 읽어야지 그 어떻게 보면 시대의 파도를 또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파도가 진짜 파도인지를 확인하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매크로가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이 이제 이전에 내신 이코노믹 센스 요 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결국에 이제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의 중요성.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 같지만 제 주변만 봐도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봐도 생각보다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굉장히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돈이라고 모두 똑같은 돈이 아니다. 요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영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버티지를 못해요. 네. 버티지를 못해요. 기다리는 미학도 가끔 전략인데 차입을 했었을 때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드머니가 안 모이는 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너스로 받은 돈하고 네. 정례적인 월급으로 받은 돈은 그들의 쓰는 행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자체는 똑같잖아. 똑같아. 뭐 보너스 300, 네. 월급 300이든 뭐 돈이야 뭐 똑같은데 보너스 300은 공돈이라는 생각이 생겨요. 뭔가 쓰게 돼요. 네. 보너스 300 나오면 이번에 가족 여행 한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너스니까. 네. 그래서 다 같이 가족 여행 갑자기 무리하게 해외로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300보다 더 쓰고 가요. 그리고 주식해서 그렇게 어렵게 돈 한 1,000만 원 모았어.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럼 주식해서 1,000만 원 번 것과 내가 회사 생활에서 매일 열심히 해서 1,000만 원 번 것은 그 돈을 쓰는 용처와 사는 구매 품목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네. 주식에서 번 돈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벌어서 날리고 사람들한테 사서 날리고 근데 나중에 그 주가가 빠져서 난 결국 또 날리고. 맞습니다. 그나마 그 사이에 사람들한테 한턱 쏘기 전에 뭐 명품 뭐라도 하나 사놓으면 그거 하나 남았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거 월급 1,0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린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유명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현금 30만 원을 준 것과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주면 그걸 쓰는 행태가 또 달라져요. 이거 알 것 같아요. 백화점 30만 원을 훨씬 더 빨리 쓰고 급하게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똑같은 돈인 건 맞는데 현금처럼 안 여겨지고 이거는 써야 되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도 뭐 책에는 썼지만 저도 그래요. 자, 현금 30만 원은 그래도 그 현금 30만 원으로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어디다 썼니?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생필품 비중이 높아요. 근데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은 생필품이 아닌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지출한 비중이 꽤 높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시드머니를 못 모으는 이유는 돈을 다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독특한 심리적 편향성,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고쳐야지만 새는 돈들을 줄줄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종잣돈 내가 꽤 큰 게 생겼네. 이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그 수많은 종목들 그거 하나씩 사봐야겠다. 더 물도 타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죠. 돈을 모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서 책에서는 심적 회계 심리. 네. 이건 좀 어떤 얘기예요? 요것도 재밌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강연하러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이제 좀 답답해 하시는 주부님들 강연하는 중간에 꼭 질문하세요.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강연 끝나고 꼭 잡아요. 잠깐만 내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된다. 근데 이유를 보니 많이 물리신 거야. 주식시장에. 근데 이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이제 그 돈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투자하셨는지를 쭉 여쭤보고 지금 가게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계십니까? 여쭤보면 이 돈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회계 장부들이 있으세요. 근데 주부님들이 애들 교육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아요. 일단 남편 월급이 오거나 본인이 어떤 수익이 생겨서 뭔가 돈이 들어오면 과외비, 학원비 이거 일단 뭐 얼마 빼놓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안 써요. 그렇죠. 그런데 외식비라든가 이통료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을 주거든요. 바로 이처럼 돈마다 저희는 다 택을 붙여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떤 돈이야 라고 택을 붙여서 쉽게 쓰거나 쉽게 흐지부지하게 쓰거나 대충 결정하거나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절대 이건 다른 데 못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들 중에서 나는 과연 내 월급으로 들어온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어떤 택을 붙여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꼭 돌이켜 보시라는 거죠. 네. 거기서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우리가 생필품을 뭘 살 때는 네. 뭐 티슈를 살 수도 있고 물티슈 뭐 기타 등등 뭐 물 뭐 많잖아요. 그런 거는 쿠팡이라든가 네. 아니면 마트 가서 이제 최저가도 검색하고 네. 비교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심지어 반대편에 있는 명품을 살 때는 그 엄청난 것들은 그렇게 막 다른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이 엄청난 거 살 때는 차라리 안 사면 네. 그 돈을 아끼 쓰는데 그러진 않고 우리가 고작 뭐 몇천 원 아니 몇만 원인 거를 살 때는 엄청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사고.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이것도 또 재밌어요. 제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러 가요. 네.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한 버스로 2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 매장을 가면 추가적으로 이벤트나 할인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뭔가 추가적인 뭐 서비스를 더 준대요. 예, 뭐 5천,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4,900만 원짜리. 네.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 세이브하려고 세뇌 정거장 안 가는 분들도 계세요. 왜? 5천만 원짜리 사는데 그값 100만 원.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서 휴대폰 바꿀 때, 100만 원짜리 휴대폰 바꿀 땐 길 건너로 어디 가면은 뭐 케이스 하나 더 준대. 가요. 맞죠. 그건 100만 원에 그거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같이 우리 그 경제적인 혹한기에는 돈을 추가로 더 투자해서 버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지만 이 고물가 기조 속에서 버티려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줄줄 어디서 새고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네. 어디서 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 새는 거를 기업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많죠. 그게 식당에서 보면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가보면 가끔씩 되게 비싼 와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갔을 때 100만 원, 200만, 300만 원의 와인을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시켜본 적도 없이 보면서 이걸 왜 굳이 넣었을까? 아니 과연 이거를 그 식당이 엄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꼭 비싼 와인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왜 넣었을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다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할 때 머릿속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점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싸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을 그 와인샵에서는 높이 설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와인 가게에서 나중에 혹시 그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 와인 메뉴판에서 보시면 한번 주문해 보세요. 그 가게 없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냥 써놓은 가게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 와인을 딱 보면 그 밑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3, 40만 원짜리 와인이 있고 맨 밑에는 5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3, 40만 원짜리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래도 귀한 자리니까 3, 40만 원 정도짜리는 내가 시켜도 되겠다. 그쵸, 5만 원짜리 또 안 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와인을 없애고 3, 40만 원짜리를 제일 상단에 놓으면 결국 시키는 건 10만 원짜리 선에서 막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와인은 실제 그거를 판매하려는 목적보다도 그 밑에 있는 2, 30만 원짜리 와인을 판매하려고 그걸 표시해 놓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ETF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 살 때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나 친구들이 가끔 영어 보잖아요. 야, 정호야, 나 요즘 정말 어려서 이거 하나만 사줘. 에이, 그래, 와봐. 내가, 야, 나 지금 보험만 몇 개인데 하면서, 그냥 네가 부탁하니까 하나라도 해볼게. 하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요. 월 얼마짜리 정도 하나 사줘야겠다. 그런데 덜커덕 그 친구가 브로셔로 딱 첫 장 넘기면 세상에 월 납입 금액이 60만 원짜리야. 그럼 이제,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비싼 걸.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당황한 표정을 짓죠. 난 너 정도면 이 정도 할 줄 알았어. 그 다음 장은 딱 넘겨요. 30만 원. 근데 저는 원래 속으로 한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60만 원짜리 들고 왔다가 30만 원짜리 팔고 기분 상해하거나 약간 낙담하는 걸 보니 그래, 그럼 30만 원짜리 정도라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브로셔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점. 네. 우리가 좀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활용할 때도 써야죠, 또. 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선택지가 줄어들면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 관련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뭐 휴대폰도 있고 뭐 백화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어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행동경제학 관련한 학회에 가입하고 같이 공동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좀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던 게 백화점은 진짜 수백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쇼핑을 하고 나면 뭔가 사은품 준다고 위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거기 사은품의 종류가 100개는 아니더라도 한 10개 있어서 고객님 이 10개까지 종류 중에서 필요하신 거,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 중에는 내가 필요한 게 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래서 백화점이면 좀 사은품은 종류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을 텐데. 종류가 진짜 극히 제한적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아요. 한두 개? 한두 개예요. 락앤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지나 아니면 뭐 이 중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트에는 보통 라면 같은 거 많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수많은 물품인데 왜 이 사은품이 요거밖에 없지? 그런데 사은품의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결정 장애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데 제 지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우리 김 작가님하고 뭔가 특별한 뭐 경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애독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서 저랑 김 작가님이 반땡해서 볼펜이라도 좀 드리자 해서 볼펜 한 10종류를 딱 사가지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10종류 중에서 저는 이걸로 할게요 해서 골라요. 그리고 집에 갈 때쯤 그냥 아까 그걸 고를 걸.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볼펜을 딱 2종류만 놓고 A 볼펜, B 볼펜 중에서 원하는 거 고르세요 하면 심플해지죠. 심플해지는 거예요. 후회를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도 그 성찰을 한 거예요. 사은품을 10개, 20개씩 깔아놓고 그 중에 골라라고 하면 가다가 밖으로 오는 사람 많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사은품 만족하셨습니까?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를 딱 줄여서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하면 자기가 결정한 판단에 대한 자기 확신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택지도 별로 안 줬는데. 바로 그래서 이게 사은품에서도 일어나지만 최종 소비를 할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수많은 구두 주고 이 중에 하나 사세요 하면 소비자가 이것도 예뻐 보고 이것도 예뻐 보여 그러잖아요. 근데 구두 딱 2-3켤레 주고 고르세요 하면 상대적으로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예전에 투지폰 할 때는 휴대폰이 진짜 종류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오면서 사실 종류가 줄어들었죠. 엄청 줄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내가 했다라는 거는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약간이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없앨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네. 이거 선택이잖아요. 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이제 41살, 네. 41년 인생 살았는데 인생은 그냥 선택이 총합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네. 선택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네. 그때도 선택을 할 거고 네.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좋은 선택일까요? 교수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좌충수를 두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좌충수. 네. 실제 저도 뭐 창업 아닌 창업도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저런 결정을 인생에 살면서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기나 체스처럼 어떤데 그 말을 놓으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수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거기에 왜 지금 물을 타고 앉아있지? 거기 너무 많이 박아놨거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들을 더 가중치를 두세요. 이건 내가 한번 결정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한번 결정하고 나면 상당 기간 동안 돌이킬 수 없어.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도 땅은 잘 안 사잖아요. 땅은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그 땅 사놓고 10년 동안 목돈 묶이는 사람은 천지 봤어요. 그런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뭐 환급성 좋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시 수를 물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의사결정,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의사결정에 좀 더 방점을 찍으세요. 누구나 자신의 투자는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저 주변에 그냥 일반적인 투자 의사결정할 때도 보면 꼭 좌충수 이게 아니면 테러가 없는 거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보는 제가 불안하죠. 아니 여기서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네. 뭐 저뿐만 아니죠. 뭐 사실 저보다 더 고수분들께도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존경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좋지 않더라도 고수다 그러면 찾아가서 여쭤보고 자문도 구하고 하거든요. 근데 올 초에 하버드 대학교에 인터뷰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네. 그런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맨큐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이제 방송 때문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 맨큐님이 맨큐 경제학의 맞습니다. 네, 그 맨큐예요. 네. 정말 저도 제가 공부했던 책의 저자이자 네. 세계적인 대가를 만나고 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한두 번 뵌 적은 있는데 이제 팬으로서도 또 네. 이제 찾아뵀는데 방송 이제 딱 끄고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런 대가 만나면 저도 학생 같은 입장에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반절은 말은 너한테 이렇게 하지만 반은 섞여 있어요. 정말 나 아직 모르겠어. 네. 그 대가도
아직까지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뭐 뻔한 거죠. 뭐. 자, 저축 통장이 네. 많을수록 네. 좋다는 이야기가 사실 몇 년 전에 열풍 많이 불었죠. 그래서 통장 쪼개기. 네, 네. 근데 또 교수님은 꼭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 우리가 이런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네. 대응력과 유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라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태가 이루어져요. 라벨이 붙는 거예요.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뭘로 쓰는 용도니까 이건 어떻게만 써야 돼. 이 통장은 또 어떻게만 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드머니가 없어 생각하면서 투자를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 다음에 저 나쁜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무조건 거기에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주식시장 안 좋을 때는 주식에 별 그동안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은 전부 돈 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그리고 넣었다가 일부 현금화 했으면 반년이고 뭐 1년이고 현금 잔고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뭔가를 안 사면 안 되는 그 조급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계좌에 있는 거 자꾸 뭘 투자하려고 한 용도의 그 통장이니까 또 그걸 자꾸 뭘 사요. 이런 것들에 대한 행태 때문에도 저는 뭐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럼 몇 개 정도가 혹시 적당?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적으로 원금 보존형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예.